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분법적 관점에서 스펙트럼으로입니다.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유용함이 큽니다만 그 문제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분법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범주화에 특화된 존재입니다. 범주화란 세상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하기 위해 공통된 특징을 갖는 비슷한 것끼리 묶는 사고방식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범주화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범주화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범주화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별 사물을 하나하나씩 기억하면 우리 뇌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를 볼 때마다 다 다른 객체로 인식하는 것보다 새라는 범주로 묶으면 간단해집니다. 또한 빠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맹독성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으면 뱀은 위험하다라고 범주화하게 되고 뱀과 유사한 나뭇가지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또 상위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통칭하는 과일이란 개념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계층적으로 범주화됩니다. 이 범주화라는 것이 문화마다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아프리카의 나미비아라는 나라에 히마바족이 있는데 이들은 파란색과 녹색이란 단어를 하나로 씁니다. 저 같아요. 파란색도 녹색도 파란색이고 파란색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란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L과 R을 구분하는 발음이 따로 없습니다. 구분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이 두 소리 L과 R을 구분하기 힘들어합니다. 러시아어에는 파란색을 밝은 파랑과 짙은 파랑 두 개로 구분해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구별 못하는 색을 구별합니다. 우리에게는 파래, 감태, 매생이란 단어가 있어서 구별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해초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편의를 위해서 범주화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 범주화가 우리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주화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문화마다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 다 각각 다르게 범주화하고 있고 그 범주화를 한 것에 따라 역으로 우리의 사고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언어학자 소시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쉽게 다시 써보면
우리는 언어의 지배를 받으며 세계는 우리의 언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보인다입니다. 오늘 주제가 범주화니까 이것을 범주화란 단어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범주화한 세상에 갇혀서 세계를 바라본다 입니다. 아마존에 사는 피라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를 표현하는 고유 단어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많다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개념 자체가 없고 정확하게 5개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언어가 없으면 어떤 특정한 개념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호주 원주민 부족인 구구이미디르족은 왼쪽, 오른쪽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동서남북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른손에 개미가 있어가 아니라 네 남쪽 손에 개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좌표로 모든 방향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 좌표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평생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무지개 색깔은 몇 개일까요? 7개죠? 7개로 배웁니다. 분광기를 만든 뉴턴도 7개로 색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무지개색을 7개로 보는 것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6가지로 색을 본다고 합니다. 빨주노초 남부에서 남색이 빠져 있고, 또 독일과 멕시코 원주민은 색을 5개로, 이슬람권에서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4가지 색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에 따라 2가지 혹은 30가지 색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7색으로 구분한 것은 사실 동일한 색 간격으로 구분한 분류도 아닙니다. 임의적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가 범주화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세상을 그 범주 안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성장할 때 무지개 색이 몇 개인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지개 색은 7개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그들은 무지개 색이 7개야 하는 겁니다. 7개가 아닌 것은 무지개가 아닌 것 혹은 완성되지 않은 무지개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은 편리하겠지만 꼭 옳은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주화의 아주 간단한 사례는 이분법입니다. 딱 2개로 나누는 거죠. 이분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상과 현실, 하늘과 땅, 흙과 백, 사랑과 미움,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남과 여. INTJ는 제 MBTI인데 살짝 넣어봤어요. 약과 독, 이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나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세상을 알아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분명히 있죠. 진실과 거짓도 있습니다. 선과 악도 있겠죠. 남과 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이것을 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진실과 거짓이 없어서일까요? 빛과 어둠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두 개념은 확실히 있지만 단지 그 경계를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그 경계를 고민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남과 여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로 나누는 것은 편의성 때문이지 둘로 나뉘어야 해서 나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그 3프로 TV에서 그 가톨릭 신부님이 나와서 천국 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가지로 분류하시더라고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조금 선한 사람, 조금 악한 사람. 그분은 가톨릭은 네 그룹으로 분류하더군요.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또 약과 독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약과 독은 같은 것이다.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약, 여기까지는 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와 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범주화의 불분명한 사실 혹은 틀린 사례들을 몇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수학적, 설명, 물리학적, 문화적, 역사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역설적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설명입니다. 논리입니다. 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제는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 이런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시다. 수학에서는 어떤 것을 증명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려면 반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까요? 모순되는 반례를 하나만 갖다 대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반례가 뭘까요? 여기서 간성입니다. 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간성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간성은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성기가 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겠죠.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집이 되는데 기준이 매우 엄격하냐 아니면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비율이 0.02%에서 1.7% 사이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0.02%, 조금 넓은 개념으로 간성을 정의했을 때 1.7%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수치화해 보면 인구 10,000명당 0.02%는 2명이고요. 1.7%면 170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0.02%로 하면 10,000명입니다. 1.7%로 하면 85만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 이 문장이 참이어야 하므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면 여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폭력적인 주장입니다. 범주화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물리학적 설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흑과 백 혹은 빛과 어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빛이 있는 것 맞죠? 어둠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어둠과 빛 사이에 수많은 밝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빛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둠인가요? 손을 그을 수 있겠어요? 약과 독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선과 악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문화적인 설명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이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문화에 따라 생긴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일본에 난바라는
게 있습니다. 나행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남바 아루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음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바 아루키, 아루키는 걸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손이 같이 나가는 걸음걸이입니다. 왼발이 나갈 때 왼발이 같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걷는 사람 보면 우리는 다 웃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본에선 표준 걸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메이지 유신 때까지. 메이지 유신 시대에 근대 군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억지로 고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이게 남바가 일본에서는 옳은 걸음걸이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이게 어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냐면 스모시합이나 스모시합 보셨어요? 오른발 오른손 들었다 내렸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카부키 같은 공연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검도의 기본 걸음걸이이기도 합니다.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 같이 나가면서 공격합니다. 자, 여기 옛날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에 옛날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걸으면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상하게 걷는다고. 선과 악이 인간의 보편 개념일까요? 아니면 문화에 따라 생긴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서양에서는 마녀는 악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치료자나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자살이 죄악으로 여겨졌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명예로운 죽음으로 미화됩니다. 선과 악은 고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맥락에 따른 생각만 살짝 바꾸면 선이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을 주장해온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설명이었고요. 자, 역사적 설명으로 넘어가면 노예제 현재 악이죠? 과거에는 악이 아니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과거 가부장제에서 다른 가족들은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모두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를 해야 옳습니다. 자, 이번엔 생물학적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물의 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생각보다 정해지거나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생물이죠? 무슨 물고기죠? 니모라는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클론피쉬라고 하는 흰 돔가리인데요. 이것은 무리를 짓고 사는데 그 사회적 구조에 따라 성을 바꿉니다. 한 무리에서 여왕 암컷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컷이 죽거나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수컷 역할을 하던 수컷이 암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 한 마리가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화 니모에 보면 아빠가 애를 데리고 다니는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틀렸다라는 것이 생물학자의 지적입니다. 가자미도 태어날 때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균등하지만 자라면서 성을 바꿉니다. 개구리도 특정 환경에서 수컷이 암컷으로 되기도 합니다. 수컷 오징어는 필요에 따라서 암컷으로 바뀝니다. 개 있죠? 옆으로 다니는 개. 번식기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경에서는 수컷이 암컷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아래 온도에 따라서 성비를 결정합니다. 위에 뜨거운 햇볕 받는 뜨거운 부분에 모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데 30도 이상에서는 대부분 암컷으로 태어나고
20도 이하에서는 대부분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그 사이 온도에서는 성비가 혼합됩니다. 달팽이는 자웅동체입니다. 간성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워요. 뭘로 싸우냐면 성기로 싸워요. 그래서 이긴 놈이 그 정자를 상대방에다가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서로 임신 안 하려고 싸웁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부 상어들도 자웅동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심리적인 설명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MBTI가 유행이죠. 인간을 과연 범주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INTJ입니다만, 그러면 저는 I겠네요. I. 어떤 상황에서는 I입니다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E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저는 둘 다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I고 어떤 맥락에서는 E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유형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I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I인 거죠. 그게 맥락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IQ 테스트 익숙합니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자, 두 여학생의 IQ가 똑같습니다. 103입니다. 100은 평균 기준이죠. 100이 평균입니다. 그리고 15가 지나갈 때마다 그 시그마, 통계에서 정기분포에서 시그마가 되는데 지능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지만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때요? 여러 가지 지능의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근데 우리가 103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치죠. 과연 103이 어떤 사람의 지능을 판단하는 데 유용할까요? 103은 1차원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능은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다차원적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범주화합니다. 편리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두 남학생은 좀 공격적이에요. 공격성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둘의 공격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맥락에 따른 공격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 완전히 다르고요. 반대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공격성,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는 엄청 친절한 사람이지만 집에 와서는 엄청 공격적이고, 남자한테는 친절하지만 여자한테는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는 공격적이지만 남자한테는 친절하고. 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 아이는 공격적이다,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한마디로 그룹화할 수 있을까요? 범주화할 수 있을까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착한 아이, 밖에서 착할까요? 모르죠. 자, 세 번째 예입니다. 두 여학생의 성실도가 같습니다. 같은 성실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성실도가 어떤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직업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성실도를 갖고 있다고 똑같이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성실히 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성실한 것이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성실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상당히 다차원적입니다.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범주화하는 것은 항상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범주화합니다.
이 범주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있나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합니다.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거룩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미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aradox of the heap인데요. heap, 더미에 더, 뭘 쌓아놓은 것. 범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설입니다. 쌀 한 가마니를 풀어놓습니다. 그걸 더미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더미. 한 더미가 쌓여 있는데 거기서 쌀 한 톨만 살짝 빼냅니다. 자, 그러면 한 톨을 빼내도 여전히 더미죠. 한 톨 더 빼냅니다. 그래도 더미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쌀 한 톨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쌀 한 톨도 더미입니다. 정의는 뭐죠? 더미에서 쌀 한 톨을 빼면 여전히 더미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따라가다 보면 쌀 한 톨도 결국 더미가 되는 거죠. 2020년에 코로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초기에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했나요? 아니면 하려다가 말았나요? 왜냐하면 반발이 엄청 있었거든요. 무슨 반발이었을까요?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70%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쟤하고 나하고 쌀 한 톨 차이인데 왜 쟤는 받고 나는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구분 기준에 자의적이었습니다. 그냥 편의상 70%로 한 거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쌀 한 톨 차이로 범주가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범주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주화는 세상을 편리하게 이해하는 도구이지만 또한 그것이 주는 문제점 또한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범주화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개념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극단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연속적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지지한다고 너는 보수야, 너는 극좌뇌라고 몰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사이가 있고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도 있고 하늘도 아니고 땅이 아닌 곳이 있으며 사랑하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도 아니지만 미움도 아닌 것이 있고 진실이면서 거짓도 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남자이기도 하면서 여자인 사람도 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나 거룩하지 않고 믿으면서 믿지 않고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않았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롭지 않고 신실하나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범주 그 사이 어디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거룩하지만 넌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죠. 나는 옳지만 너는 틀렸고 교회는 천국이지만 세상은 지옥이고 나는 선하고 넌 악하고 난 구원받았으나 넌 지옥에 갈 거고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대놓고 내로남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싫어지는 이유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
사람을 범주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락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좀 더 넓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신앙적 성숙이란 자신의 믿음의 틀에 갇혀 사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분열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세계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편협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이 집단 바깥에서는 그저 차별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생각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주화와 이분법적 사고는 유용하지만 그 위험성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범주화한 세상에 갇혀서 세계를 바라본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범주화에 갇혀 편견과 분열을 낳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바른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세상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남녀,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어 연속적인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판단하게 보다 포용하며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모든 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